서이경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4시의 햇살이 비단 소파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그녀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경아, 오늘 저녁에 아버지와 식사 약속이 있어. 준비해둬. 강주환이 넥타이를 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그녀를 마치 비서처럼 대했어요. 알겠어. 이경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거든요. 처음엔 사랑이 자라날 거라고 믿었지만 주한에게 그녀는 그저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 역할을 해주는 장식품일 뿐이었죠. 주한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늦을 테니까 먼저 가 있어. 운전 조심하고. 마지막 말만큼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이경은 이미 그의 말에 마음을 열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어요. 그날 오후 이경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오랜 친구 민지를 만났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든가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힘들다기보다는 공허해.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 이경은 커피잔을 돌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주한이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강씨 가문의 며느리를 보고 있어.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엔 관심이 없어. 그래도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 같은데요. 주한 씨가 언니를 많이 아끼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경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겉보기와 속은 다를 수 있어. 때로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 만약 내가 없어진다면 정말로 슬퍼할까? 아니면 오히려 자유로워할까? 그 순간 이경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주한이었죠.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장소가 바뀌었어. 청담동 레스토랑으로 와. 여전히 명령조의 문체였어요. 카페를 나선 이경은 운전석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광고회사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삶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벽한 아내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며 이경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자신이 사라진다면 주한은 정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눈물을 흘릴까? 아니면 안도할까? 그 궁금증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서며 이경은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34살의 여자, 여전히 아름답지만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죠.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담동으로 향하는 길, 이경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가사가 오늘따라 마음에 와 닿았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 그 순간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경은 재빠르게 핸들을 돌렸지만 옆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그녀의 차 옆면을 들이받았어요. 강한 충격과 함께 세상이 한순간 정지하는 듯했죠. 으악! 비명과 함께 차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경은 의식을 잃기 직전 묘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기분이었죠.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이경을 본 의료진들은 긴장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있나요? 저 말 들리세요? 간호사가 손전등으로 동공 반응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모든 소리가 들리고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죠. 다만 대답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뇌진탕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로 보입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어요. 응급실 의사가 말했죠. 그때 정윤호 신경과 전문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경의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 뇌 영상상으론 큰 이상이 없는데. 윤호는 이경의 손을 살짝 잡아봤습니다. 그 순간 이경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다른 의료진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경험이 풍부한 그에게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혹시 윤호는 이경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어요. 환자분, 제 말이 들리신다면 검지를 살짝 움직여 보세요. 이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약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검지를 움직였어요. 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다른 의료진들을 슬쩍 멀리 보낸 뒤 이경에게 다시 속삭였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이 올 테니 조심하세요.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주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경이는 어디 있어요? 제 아내 서이경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분이시군요. 환자분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서 간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죠. 주환은 이경이 누워있는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이경아, 나야. 괜찮다고 말해봐. 그의 손이 이경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이경은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주환을 오해했던 건 아닐까? 정말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주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채린이구나. 응, 이경이 사고가 났어. 병원에 있어. 응, 심각해 보여. 일단 회사 일은 네가 처리해줘. 그 통화를 들으며 이경의 마음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내가 의식불명인데 비서와 회사 일을 논의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요. 윤호가 주환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주환은 이경을 한 번 더 내려다보더니 따라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경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마음을 보여줘.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이경은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와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소음들 사이로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환자분의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주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조에서 절망적인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무적이고 차가웠죠. 정윤호가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뇌 손상 정도를 봐서는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요? 주환이 끼어들었어요.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호는 일부러 무거운 어조로 말했죠. 이경과의 암묵적인 약속이었어요. 복도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주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슬픔에 무너질까요? 아니면 그럼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주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경은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치료비를 묻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한 달에 대략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윤호가 대답했어요. 휴,
주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행히 눈을 감고 있어서 들키지 않았지만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더 기다려 보시죠. 윤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주한은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경의 침대 옆에 서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이경아, 정말 깨어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비서 한채린이 나타났어요. 부사장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병실 안을 둘러보더니 주한에게 다가갔죠. 지금 상황에 무슨 회사 일이야? 주한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임원회의는 미룰 수 없잖아요. 사모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체리는 이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주한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여기서 기다린다고 달라질 건 없지. 그는 이경의 손을 잡고 형식적으로 말했어요. 이경아, 잠깐 다녀올게. 금방 올 테니까. 그렇게 주한과 체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정말 회복될까요? 체린이 물었어요. 글쎄, 솔직히 말하면 좀 복잡해. 주한의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경이가 깨어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한은 말을 흐렸어요. 아무튼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어.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이경은 혼자 남은 병실에서 분노와 슬픔을 삼키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주한에게 그녀는 짐이었던 거죠.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이 금방 오실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친절한 말이었지만 이경에게는 아이러니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이경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주한의 본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위기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두 지켜보겠다고 마음먹었죠. 윤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료진이 없는 걸 확인한 뒤 이경에게 속삭였어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견디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경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이경의 병실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과 시어머니, 그리고 주한의 여동생까지 재벌가의 위험을 과시하듯 모두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이경이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강 회장이 준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애정보다는 계산이 서려 있었어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이 대답했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이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경아, 어머니야. 빨리 일어나거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남들이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연기 같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주한의 여동생 주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정말 깨어나겠죠? 그때 강 회장이 주한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잠깐 나와봐. 이경은 귀를 기울였어요. 복도에서 나누는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거든요. 이경이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되지? 강 회장의 첫마디였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하나와 주식, 예금 합쳐서 대략 50억 정도 됩니다. 주한이 대답했어요. 만약 이경이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법적으로는 제가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야, 미리 생각해둬야 해. 회사 일도 있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경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의식불명인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분할을 논의하고 있다니. 그것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함께요. 병실로 돌아온 그들은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경에게는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이경아, 우리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어. 시어머니가 또다시 형식적인 말을 했죠.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안심시켜다오. 그들이 떠난 후 이경의 동생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이경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깨어날 거지?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되잖아. 이경은 동생의 진심 어린 눈물을 느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장이라도 눈을 뜨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지연이 주한에게 물었어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 너무 걱정하지 마. 주한이 위로하는 듯 말했지만 그의 어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전화 받을게. 지연은 복도로 나갔어요. 혼자 남은 주한은 이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경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이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주한이 뭘 말하려는 걸까요?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주한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것도 운명이겠지. 그 순간 이경은 충격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들키지 않도록 애써 참았어요. 주한이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이었다니.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언니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언니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 때문에. 아, 그거 말고. 주한이 끼어들었어요. 이경이 개인 사업 관련해서 좀 물어볼 게 있어. 시간 있을 때 따로 얘기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 언니. 그녀는 이경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떠났어요. 그날 밤 이경은 혼자 병실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주한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주한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경은 매일 밤 홀로 누워서 낮에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며 분노를 삼켜야 했어요. 그날도 주한은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곧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경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올 것 같아. 이해해줘. 형식적인 인사를 남기고 떠나면서도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점심시간 즈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한채린이었죠. 그녀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배정받은 간병인 간호사입니다. 채린이 다른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환자분 특별 관리를 위해서 왔어요. 이경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채린이 왜 간호사복을 입고 여기 있는 거죠? 하지만 곧 짐작이 갔어요. 주한이 뭔가 계획을 세운 것 같았거든요. 다른 간호사들이 나간 후 채린은 이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혹시 제 말이 들리시나요? 이경은 물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린은 웃으며 의자를 끌어와 이경 곁에 앉았어요. 아마 못 들으실 테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채린이 속삭였습니다. 사실 부사장님이 저를 여기 보냈어요. 사모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경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주한이 채린을 간첩으로 보낸 거였네요. 솔직히 말하면 부사장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채린은 이경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물론 사모님을 걱정하시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잖아요. 회사 일도 바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의식이 없으시니까. 채린은 잠시 멈췄다가 더욱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혹시 정말 못 들으시는 거 맞죠? 만약 들으신다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채린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점점 분명해졌어요. 부사장님도 사모님도 이 결혼에서 행복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서로를 자유롭게 해드리는 게. 채린은 이경의 팔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영원히 잠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이경은 진짜 위험을 느꼈습니다. 채린이 단순히 주한의 마음을 확인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채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정윤호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채린은 재빨리 가방을 닫고 일어났어요. 아, 선생님. 환자분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환자 담당 의사인데 새로 오신 간호사분은 처음 보네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처음 배정받았어요. 특별 간병 요청이 있어서. 채린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특별 간병이요? 그런 요청은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윤호는 채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혹시 간호사 자격증 확인할 수 있을까요?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원무과에 볼 일이 있어서. 그녀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윤호는 이경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방금 그 사람 수상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이경은 손가락을 아주 살짝 움직여 신호를 보냈어요. 윤호는 즉시 알아챘죠. 알겠어요. 제가 보안에 연락해서 신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보겠어요. 그날 저녁 주한이 병실에 왔을 때 채린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윤호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어요. 이경아, 오늘 새로 온 간호사가 있었다면서? 어땠어? 주한이 물었지만 그의 어조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확인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이경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주한과 채린이 함께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것이었죠. 이틀 후, 이경은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한이 동생 지연과 만났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였어요. 언니 재산 관련해서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지연이 병실에 와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부가 연락해서 만났는데 언니 명의로 된 강남 건물을 급하게 매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이경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 건물은 그녀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독립적인 자산이었거든요. 주한이 손댈 수 없는 재산이기도 했죠. 왜 갑자기?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형부 말로는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 언니가 깨어나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때 주한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아, 온 거구나. 그는 지연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형부, 정말 언니 건물을 지금 팔아야 하는 거예요? 지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주한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응,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경이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인 내가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이경은 알고 있었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 말이죠. 그 건물은 세금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도 언니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연이 말하려는 순간 주한이 끼어들었어요. 지연아, 내가 모르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그냥 형부를 믿어줘. 주한의 목소리에는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주한은 평소보다 늦게 병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이경아, 의사 선생님이 연명 치료에 대해 얘기하더라고. 주한이 이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있는 게 너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이경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연명 치료 중단 얘기가 나오다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기계에 의존해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주한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만약 의식이 있다면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한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무의미한 치료는 그만두라고 하시고 회사 일도 너무 바빠서 매일 여기 올 수도 없고 그 순간 이경은 깨달았어요. 주한이 자신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걸 말이죠. 아니,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내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볼게. 주한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경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아. 주한이 떠난 후 이경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한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새벽녘 정윤호가 몰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힘들죠? 그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모든 걸 다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연명치료 중단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은 고마움에 눈물이 흘렀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윤호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그리고 복수를 원하신다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윤호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요. 이경은 작은 신호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그녀도 반격할 시간이었어요. 주한이 자신을 배신했다면 그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했죠. 윤호는 이경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때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요. 이경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주한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죠. 이틀 후 정윤호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는 의료진들에게 이경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환자분의 뇌파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주한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앞섰어요. 정말인가요? 갑자기요?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간혹 이런 기적적인 회복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윤호가 설명했어요. 주한은 급히 채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을 당장 중단해. 이경이가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해. 복도에서 나누는 그 통화를 이경은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경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였어요. 물론 완전히 계획된 연기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짜 기적으로 보였죠. 어디, 여기가. 이경이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연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죠. 이경아, 이경아. 주한이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몰려들어 이경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뇌 기능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경은 주변을 둘러보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기가 병원인가요? 교통사고가 있었어. 열흘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어. 주한이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열흘이나. 이경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바로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회복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한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언론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이경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지만 이경이 끼어들었어요.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을 텐데 안전하게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는 간단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경은 휠체어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 열흘 동안 제가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주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남편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죠. 주한은 어색하게 웃으며 이경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앞으로는 더욱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대하겠습니다. 이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경은 주한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너를 잃을 뻔했잖아. 주한이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힘이 됐어요. 이경이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보, 제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회사 일이나 집안 일들. 이경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주한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별일 없었어. 그냥 너만 기다렸지. 정말요? 그럼 제 강남 건물도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경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주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설마 제가 의식불명인 사이에 뭔가 처리하신 건 아니죠? 이경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주한은 깨달았습니다. 이경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분명 의식불명이었는데. 이경아, 혹시 너. 주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이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이제부터 모든 걸 알아가고 싶어요. 진실을 말이에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챈 주한의 등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이경은 자신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윤호의 도움으로 병원에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와 녹음 장치들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해드릴게요. 이경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주한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아, 혹시 병원에 있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 주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왜요? 이경이 순진하게 반문했죠. 혹시 제가 기억하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었나요? 주한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날 저녁 이경은 동생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 형부가 뭔가 부탁한 게 있었다면서? 응, 언니. 강남 건물 매각 관련해서. 근데 언니가 깨어났으니까 이제 직접 결정하면 되지. 지연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형부가 왜 그런 걸 급하게 처리하려고 했을까?
이경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죠. 지연도 의심스러워했어요. 나도 이상했어. 언니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데. 이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이경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의식불명인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만약 부당한 목적이라면 재산 편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학대나 유기와 연결되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럼 녹음이나 영상 증거가 있다면요? 그런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경은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주한이 회사에서 돌아온 저녁, 이경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USB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주한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했던 일의 결과예요. 이경이 차분하게 말했죠. 저는 처음부터 의식이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들었고 다 봤어요. 주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 소리야? 의사가 의식불명이라고. 정윤호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경이 USB 하나를 들어 보였어요. 여기에 당신이 채린과 나눈 모든 대화가 들어 있어요. 연명치료 중단 얘기, 재산 처분 계획, 그리고 이경은 잠시 멈췄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까지 모두요. 주한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경아, 오해야. 내가 정말 사랑해서. 사랑이요? 이경이 비웃었어요. 사고 난 지 사흘 만에 치료비가 아깝다고 하고, 일주일 만에 재산 분할을 논의하고, 열흘 만에 연명치료 중단을 얘기하는 게 사랑인가요? 주한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내일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이경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알리겠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만나죠. 이경은 주한을 뒤로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주한을 바라봤어요. 당신의 진심을 듣기 위해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이경이 집을 나서자 주한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였어요. 다음 날 이경의 기자회견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배우자의 배신과 살인 미수, 재산 편취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되면서 강주환과 그의 가족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이경은 조용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5년 동안의 거짓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서는 거였어요. 몇 달 후, 이경은 작은 카페에서 정윤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힘드셨죠? 그런 연기를 계속 하시느라. 윤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경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해방감이 들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거든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어요. 이경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사랑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